안녕하십니까. 저는요 1946년에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소위 38 따라집니다. 그리고 6.25를 실제로 겪었습니다. 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최빈국일 때 겨우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을 어떻게 하면 빈곤으로부터 국가를 탈출시킬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좋은 후배들을 둔 덕분으로 이제 외국의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 앞으로 한 10년이면 한국이 넘버 2가 된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취를 해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취에 조그마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랑스럽습니다만, 특히 이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 놓은 후배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과장이 됐습니다. 제목이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가는 한국 미래 전략 포럼, 이렇게 제목을 낼 수 있는 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겸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냈던 것은 코리아 as number one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코리아 is number one이 아니고 코리아 will be number one도 아니고 코리아 as number one입니다. 그 뜻은 어쩌면 우리가 1등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준비가 됐느냐, 되려면 어떤 길을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번 따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타이틀을 쓴 거고, 이 타이틀은 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책을 쓴 제 친구 에스라 보겔 교수의 책 타이틀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그때도 일본은 인당 소득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9등이었어요. 한국은 현재 인당 소득 수준으로 31등, 32등 합니다. 그러니 1980년대 초에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뒤지는 입장에 있는데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코리아 as number one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됐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하기로 조직의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한국은행 총재 같은 통화의 안정을 달성을 해야지 제가 주장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은 아주 젊거나 저처럼 아주 늙어버렸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빌리지, 특권을 이용해서 한번 한국이 1등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인구 5천만 가지고 GDP 규모로 세계 1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몇 100세대나 지나면 모를까 인구가 5천만은 전 세계 0.1%, 1.5%밖에 안 되니까 그건 일찍이 버리고, 그럼 인당 소득으로 따지면은 1등이 가능하겠느냐? 전 세계 10만 달러 인당 소득을 누리는 나라는 통계를 보니까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12만 달러로 잡으면 안전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일단 12만 달러를 목표로 잡아보십시다. 그럼 12만 달러 되면 우리는 지금 인당 소득이 3만 불 달러가 조금 넘는데 4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4배든 6배든 하여튼 우리가 인당 소득을 목표로 잡아서 12만 달러로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 아니냐, 그런 결론을 가지고 또 추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하고 황당한 방법만이 길을 연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요즘 합리적인 경험적 계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AI가 합니다. 있는 지식, 데이터 있는 것보다 다 긁어마다가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라고 그러면 그걸 AI를 당하는 도리가 없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그림을 그릴 때 사실파에서 갑자기 피카소가 나오듯이 기계가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인간답게 한번 엉뚱하게 넘거짓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 경제의 상대적 가치를 올리기입니다. 상대적 가치 평가는 환율입니다. 환율을 비싸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800대 1 근처로 갔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그 OECD 가입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심하게 적자가 일어나면서 환율이 약 800대 1 정도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하고 위기가 와서 1800대 1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궤도를 거꾸로 내려와서 지금은 1000대 갔다가 1400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한 700대 정도로 낮출 수 있으면은 우리 명목 GDP 가치가 갑자기 달러 위에서에서 2배가 될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구도 없고 땅도 없는데 뭘로 생산 더 많이 하느냐. 남의 나라 사람을 사용하고 남의 나라 땅을 사용을 하고 남의 나라 생산 요소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5천만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죠. 옛날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의 나라를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식민지 관리하면서 남의 나라 사람, 남의 나라 땅을 활용하고 남의 나라 투자를 활용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같이 남의 나라 요소를 쓰고 남의 나라 땅을 쓰면서 자기는 공장도 별로 안 지면서 잘 산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죠. 스위스 모델이 우리한테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남의 것을 쓰는 스위스 모델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그너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다가 푸틴 대통령이 그 용병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 써먹는, 자기 입장 난처할 때 뿌려먹는 그 용병을 바그너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바그너 그룹과 같은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비도덕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아우르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저는 홍익주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일본과 중국 대륙의 사이에 끼어서 5000년인지 800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엄청난 양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우리 독립만 유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체를 유지했습니다. 셀프 아이덴티티를 유지했어요. 정신을 유지하고 언어를 유지하고 문화를 유지하고, 그걸 유지한 것은 해온 것은 기적입니다. 하루 이틀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8000년의 기적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기적 없이는 못 사는 나라, 기적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기적이 생활과 다져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지난 75년 동안 경제 성장해서 선진국이 된 것처럼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8000년 전에, 그럼 8000년 전에 세계 인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마커스 오렐리우스가 2000년대 로마 황제였어요. 그 사람이 중유럽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마다 패했습니다. 결국 전장에서 태평양에 들어서 죽고 말았지만, 전쟁에 패하는 이유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시가 안 나와요. 중국 유럽에서. 동네 마을 부락만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들쓰다가 별거 없다 그러고 돌아가자고 나오면은 뒤에서 나무 위에서 화살이 막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중부 유럽은 진출 못했습니다. 이 옆으로 돌아서 프랑스를 지나서 스코틀랜드까지 쳐들어갔던 로마 군인들이 중부를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까지 유럽 사람들은 수렵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만이었어요. 벤달이라고 그러죠. 벤달리즘. 그 벤달이 중국에 사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2000년 전까지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8000년 전에 엉뚱하게도 홍익 인간이래.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하세요. 희한한 국민 아닙니까? 전 생각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민은 근본이 좀 다릅니다. 외계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야만인들 사이에서, 그것도 뭐 보통 비슷한 사람들 사이도 아니고 야만인들 사이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을 주장했습니다.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남의 나라 생산에서 쓰던 바그너 그룹을 만들든 환율을 올리기를 하든 우리는 우리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까 되겠느냐고 제 대전제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환율을 상승시켜서 장부상 소득 가치를 증가시키자. 이걸 제안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월터 리스턴이라고 부르는 뉴욕 시티뱅크의 그 회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점장 할 때 유럽 나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달러가 자꾸 축적이 돼요. 그 이유는 마샬 플랜으로 경제 원전을 엄청 해가지고 달러로 주니까 유럽에서 달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군 주둔군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미군이 거의 유럽에 살고 있었으니까 월도 줘야 되고 물장 사야 되고 하니까 그거 다 달러로 지불하니까 달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자를 수입해 들어야 되니까 달러가 더 필요하잖아요.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넘쳐 흐르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미국 중앙은행 허락을 받아야 달러를 쓸 수 있거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사에 연락을 해서 달러 계좌를 열자.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달러 계좌를 열게 해줬습니다. 달러 디포짓, 예금을 하고 달러 돈을 빌리고 그래서 유로 달러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거든요. 1960년대입니다. 또 오일머니가 발생 70년대 가서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미국으로 떠나는 달러가 자꾸 나가잖아요. 그때 밖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를 열어주니까 달러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달러 시장에서의 달러의 움직임은 미국 본토의 인플레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국 국내 초과 수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로 달러 마켓이 생겼는데 우리도 그 방법 좀 원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30조만큼의 한국 무기를 사가기로 했다. 일격에 한꺼번에 배달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조씩 분기별로 발주가 일어났다. 생산해서 보냈다. 그럼 1조를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폴란드 정부 보고 원화로 주세요 그런 거예요. 원화로 주세요. 원화 없는데 그 원화 꿔드릴게요. 산업은행에서 원화를 꿔줍니다. 수출입은행이 아니고 거기서 달러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출입은행에 가서 빌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빌려서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우리 물건 사지 않아요. 그럴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우리 원화 빌려줄 테니까 우리 원화를 내고 우리 물건 가져가세요. 뭐가 문제예요? 사는 사람도 원화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원화 쓰겠다고. 우리가 달러를 받아봤자 한국에 가서 또 수수료 내고 환차 수수료 내고 손해봐가면서 한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왜 그 짓을 해요? 처음부터 달러 원화로 시작해서 또 원화로 마감하고 말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우리 원화를 때가 돼서 원리 상환을 해야 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원화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달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러로다 물건 사지 않은 대신 그 달러 가지고 사우디 가서 기름 사서 기름 우리한테 보내라. 어디 가서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 가서 밀 사가지고 밀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달러 써서 사야 될 거를 그냥 빚 갚는 사람한테 물자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상거래가 아니에요. 장부에 전부 다 원화로 계정이 나타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달러 안 하고 원화로 하냐 그러면 달러 고쳐주면 되잖아. 괄호 쳐놓고 1조인데 달러로 하면 얼마입니다. 미국이 반드시 반대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미국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프트가 뭔지 아시죠? Society of World Interbank Financial Trading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미국에 돈을 보내거나 미국에서 돈이 오려면 그때가 거대한 지점에 스위프트 번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달러 거래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안 봤어요, 저도. 아주 그 편리하고 신속하게 외환 거래를 처리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헨리 퍼렐이라는 학자하고 에브람 뉴먼이라는 두 사람이 책을 하나 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책 이름이 Underground Empire, 콜론지구 How America Weaponized the World Economy. 지하 제국, 미국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무기화해버렸느냐.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둘 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니? 1990년에 알고 부통령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하자고 그러면서 인터넷 쫙 깔았죠.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려고. 조사할 때 엔진, 구글 엔진 쓰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쫙 깔아놨는데 2011년인가요? 2001년인가? 9.11이 터지죠.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16개나 되는데 부처별로 하나씩 있고 도대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을 했길래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월드 트레이딩 센터를 뚫고 지나갈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미국 관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도청을 시작합니다.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 페렐하고 뉴만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위프트 가지고 모든 금융거래를 샅샅이 다 수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전화 감청까지 다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전화하는 걸 정부에서 내부 토론을 도청을 했다고 문제가 발생했다가 조용해지고 말았는데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공기처럼 하나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도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잡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 청소를 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한테 덤벼들면 혼나는 그런 무기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How America Weaponized the World Economy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거기까지는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 침입은 용인해 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용인 못할 게 있어요. 코로나 때 트럼프가 엄청난 양의 달러 찍어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경기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근데 미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통화를 잡아당겨서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그래야 되고 일본도 다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미국 혼자서 이자를 쫙 올려버리고 통화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나라들의 환율 변동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벌였냐? 현재 세계 금융권은 달러 본위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금본위 제도 뭐냐? 고정 환율 제도면 완전한 달러 본이고 밴드 안에서 안정된 환율 유지하는 것 같으면은 유사 달러 본위 제도란 말이죠. 유사 달러 본위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들이 좀 더 협조하려면은 미국 돈 가치를 어떤 밴드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죠. 돈을 풀 때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잔뜩 풀어놨다가 급하니까 마구 걷어들여가지고 세계 이자를 다 올려놓고 환율 체계를 다 걷어들여 놓으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 따위로 하니까 난 나대로 보험 좀 들어야 되겠다. 보험 드는 게 원화 국제 결제 시스템에 좀 적용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경제에 아무런 영향 안 미치니까 참아주세요. 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김 박사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길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제 역할은 좀 엉뚱하고 미친 것 같지만 가능하고 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으면 주장하고 갈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 현역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읽어드릴게요. K2 탱크, 블랙팬서, K9 모바일 하우비처, K239MD 인터셉션 미사일, 2차 전지 잠수함, 발전용 SMR, 해상 원자력 발전소, 스텔스 이지상, 한국형 아스날십, 스텔스 탱크 장갑차, FLNG 탱커, LNG 탱커, 쇄빙위선, 3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HBM AI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MCN 양극재, 마그네슘 음극재. 이게 뭐거니? 우리밖에 못 만드는 물건들. 이거 할 때, 이거 사업을 갖다 볼 때 원하는 주세요. 그러면 돼. 경쟁할 거 하나도 없다고. 이거는 원하는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국제결제 통화에서 서서히 광역 결제 통화로 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기축 통화로 진화하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가서 유한 와가지고 기름 사겠다고 그랬죠. 오래 못 갑니다.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국가소원이라도 도와달라니까 도와준 척 하지만 사가겠다는 게 많은데 얼마든지 잘라가지고 팔 수 있는 걸 왜 유한을 받고 팔겠어요? 제 거는 한국은 우리밖에 생산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시진핑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중국은 실패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제로 더 많이 생산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력 없으면 노동력 남의 거 쓰면 되는 거고, 땅 없으면 남의 땅 쓰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자본도 써야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하나
그러니까 써놨는데 미국 정부가 군함이 280대 정도인데 그거를 새 군함으로 자꾸 바꿔야 되고 양도 늘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대밖에 생산 못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조선업이 너무 오래됐고 근로자들이 다 기술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고 그동안에 수요가 없어서 조선업이 독자들 놀고 있었거든. 그런데 중국이 군함 수가 420척이랍니다. 아니 300, 미국 280, 중국이 320척입니다. 앞으로 5년 내로 400척을 돌파하게 돼요. 군함 많이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 만일 대만 해협에서 쌈이 났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은 반드시 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배에다가 중국 로켓이나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면 그 즉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동 선전 보고요. 미국이 안 싸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하려면 미국하고 정면으로 붙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 사람들이 계산한 바로 의하면 중국이 한 5, 60채 깨지고 미국이 한 20채 깨진답니다. 선박 군함이. 그리고 미국 사람 한 3,000명이 죽는데요. 그거 보고 전쟁 안 하면 괜찮아. 전쟁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장성들이 해군 제독들이 뻔뻔하게 한국 와가지고 한국 도쿄도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일본도 가서 도쿄도 다 봤는데 일본 여러분 지난주에도 수에즈 운하에서 또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일본이 만든 컨테이너 선박이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모래 빈 코를 박아가지고 또 꺼내려고 애를 먹고 앉았는데 지난번에 모래 코 박았을 때 한 일주일 걸렸는데 지금 청구서가 1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1조지 그 때문에 선박을 밖으로 돌려야 했던 나머지 사람들 선주들은 화물주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나라에 가서 미국이 군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조선업들이 망했던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이마바리하고 어디하고 통합을 하고 각종 야단을 노선을 떠는데 근원적으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미국 장성이 와서 정조대왕함이라는 프리게트 호위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박수를 치면서 뷰티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뷰티풀인 거니? 3,000km 사거리를 가진 중국 드머리까지 갑니다. 서쪽으로. 그런 미사일과 로켓을 한 120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 호위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각종 지원 선박들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자기 보호와 공격력에 있어서 북한 하나 정도는 배 한 척 가지고 박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해군 제독이 박수를 치면서 뷰티풀 그랬다는 건데 그거 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근데 한국 미안하지만 독기하도 없어요. 꽉 찼어요. 일감이 5년 뒤까지 밀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주문 받아가지고 일본 독기하도 빌려가지고 우리 기술 가지고 우리 군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구려 배들 다 불러보내고 좋은 배는 어려운 배는 군함 우리 한국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의 조선업이 살아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일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기술을 내주고 그리고 일본 철강 회사들이 미쓰비시 철강공업이 만들지 못하는 강력한 한국제 철강 후판을 공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일본 조선업 살아나죠. 일본의 고용 늘어나죠. 일본 회사 살아나죠.
일본의 정부의 세수 늘어나죠. 우리는 놓치지 않고 전 세계 CO 발생하는 건 다 긁어들이죠. 싼 건 우리가 나눠주고 비싼 건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것을 알아가지고 A급 제품은 한국에서, B급 제품은 일본에서, C급 제품은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세계 각지에서 만들면은 산업별 피라미드가 형성이 됩니다. 층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꼭대기에서 수출한 수준은 수주 백화점처럼 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에집트에서, 이거는 일본에서, 이건 인도에서 나눠주고 그 기술을 꼭 필요한 기술만 우리 걸 남겨주고 아주 어려운 거 우리끼리만 만들고. 그래서 산업별, 조선 산업 피라미드,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를 몇십 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산업별 피라미드에 내 거래 내용, 원재료, 기술료, 뭐 부자재, 엔진, 아니 내부 거래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안에서 전부 다 한국 돈으로 한다. 그럼 우리는 통화의 그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때는 미국이 반대해도 할 수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모든 공급의 반 정도는 우리를 거쳐야 될 거다. 우리한테 빌고 받아라고 할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조용히 떠들지 말고. 그래서 피라미드 운영을 하되 첫째는 공익 정신으로 운영을 해서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피라미드도 아니지만 남의 나라 요소를 많이 쓰고 남의 나라 노동력을 쓰고 자본을 쓰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스위스라고 그랬죠. 스위스 네슬레 초콜릿 보세요. 스위스 네슬레 초콜릿 만들어서 부자 된 나라 봤습니까? 스위스에 ABB 발전기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생산하는데 부자 된 나라 없어요. 스위스는 스위스만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피라미드에 들어온 나라들은 자기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잘 살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피라미드 넣어달라고 신청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피라미드 내 생산과 교환과 물류는 완전히 원화로 결제하고 경제 통합 효과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죠. 경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꼭대로 올라가면 그때 또 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잘 살게 만들어주고 조심조심 하면서 공익인간 정신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잉여 국방력을 수출해서 국방의 한류를 창조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남들이 못하는 거 기가 막히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75년 동안 전쟁 억제를 했습니다. 거의 1세기 동안 전쟁을 안 했어요. 지난 2000년 역사사에 900번이라든가 800번이라든가 침략받았던 나라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군이 도와줘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있지 당연히. 미군이 도와줘야 되지만 트럼프가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죠. 트럼프가 미군 철수한다고 공약이 없어요. 그런 건 미군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함과 잠수함이 태평양 항공으로 나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앞에까지 와가지고 미사일 날리면은 미국 본토가 위협받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아이솔레이션이즘, 고립주의. 고립돼 있기 때문에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땅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바다 나오니까 전부 다 밖에 드러나 보이기가 어느 동안 다 깨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립이 가능하니까 고립주의를 하는 거죠. 이제는 원자력 잠수함 중국도 가지고 있지만 한 달 동안 조용히 가면 샌프란시스코 앞에서 바로 미사일 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해군을 일본 열도에서 막아야 됩니다. 일본 열도가 저 북쪽 그다음에 홋카이도부터 남쪽으로 연합군이 심하라고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거기가 한 3,000km 되는데 섬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각종 센서를 땅에다 박아가지고 중국 군함이 지나갈 때는 발견해서 억제하거나 쫓아가거나 무슨 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국에서 출사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해군과 공군이 있어서 중국 군 해군과 공군이 미사일이 움직이는 것을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한국의 주도에 있으려면은 미국의 육군이 있어야 됩니다. 육군 없이 그냥 해군과 공군이 자기 방어가 안 되거든요. 물론 한국에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5,000 내라면 될 거 아니에요. $5,000 주고 가라 그러고 니네 해군과 공군 방어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5,000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75년 동안 전쟁 억지를 하면서 엄청난 잉여 국방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혼자 쓰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엄청난 양의 국방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300만 민방위라고 그러나? 이라는 것이 그런 거 예비군 300만인데 전 세계에서 예비군을 실탄 사격을 하면서 전쟁 수행 가능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나라 딱 두 나라뿐이랍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실제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 수가 360만이에요. 실제로 한국만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로봇에다가 AI 걸어놓으면 무인 개, 언맨 독 로봇가 정찰 다 돌아다니고 조그만 장갑차처럼 만들어가지고 기관총 들고 적집 휘젓고 다니고 사람이 목숨 내놓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인해 전쟁이었었는데 인트가 아니라 트해 전쟁이라고 합니다. 드론으로다가 바다를 좀 풀어가지고 남해는 나라 탄을 덮어버리고 로봇들과 로해 전쟁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국방력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없애려는 것도 아닌 거고, 저는 이 국방 공급의 과잉 공급을 고효율 제조업 경제를 만드는데 한번 써보자. 그 얘기는 피라미드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쟁 안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듯이 남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 경제 성장이 축적이 안 됩니다. 쌍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무기 수출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 저 피해 수출한다고 그래요. 무기를 수출하고 전쟁 수출한다고 해서 거꾸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제 공격하겠다는 침략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쟁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철저히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하는 침략자의 침략을 막는 무기를 보내는 겁니다. 평화를 수출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쳐들어가지 못하게 무기를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무기는 평화 유지 도구지 절대로 전쟁 발생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점은 굉장히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무기 많이 판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때 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평화의 수비자가. 근데 무기만 팔아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잉여 과잉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에는 과잉 수요 국방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요하쿠니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해군이랑 공군이 못 지킵니다. 근데 실제로 안 지킵니다. 대만도 왔더니 이건 신총통 선거했죠. 대만 교수 말이 대만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요? 대만에는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서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반을 이상을 벌어내고 있으니까 절대 남들이 못 쳐들어옵니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서 TSMC가 문을 닫으면요, 한국 GDP가 20%가 없어지고 미국 GDP가 15%가 없어지고 또 일본 GDP가 30% 없어지고 아주 신났어요. 그 미국 사람, 대만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만 TSMC가 문 닫았다고 해서 한국의 GDP가 20% 없어질 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 뭔가니 완전히 환상에 빠져가지고 전쟁 준비를 안 하고 국방 준비를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전쟁 난다고 위험한 나라에서 군인들 복무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개월입니다. 4개월이 짧다고 그랬더니 그걸 그럼 늘려보자 그래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1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의 지도자도 국민들도 전부 국방 의식이 아주 형편없는 거죠.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는 자기네 국방부에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Australia is not defensible. 방어가 안 되는 나라래요. 그런데 방어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육군 예산을 팍 삭감했습니다. 그럼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해군과 공군의 예산 늘어느냐? GDP의 0.8%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 내지 3%입니다. 근데 호주는 전혀 방어 자세가 없는 거고, 더 웃기는 나라는 사우디 같은 나라입니다. UAE 같은 나라들. 그 나라들은 국방과 경비를 혼동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특수부대 빌려다가 자기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배치시켜 놓으면 평화가 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특수부대 경비가 무서워서 침략할 거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국방의 개념이 없어요. 국방은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의 상황 파악, 적에 대한 평가, 그 사람들이 채용할 전략, 그 전략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맞춰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체제와 전략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숫자를 다 빼놓고 경비점 데려다가 왕족 보호해놓고서 국방해놓은 착각하고 있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잉여국방령을 보내는데, 잉여국방령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회사 국방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방회사는 CEO가 경영하는 한국 기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초기엔 한국 예벽 장성이 CEO가 되고 예벽 장교 하사관으로 골격을 구성하고 전 세계에서 사병들을 모집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병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체 월급에 준하는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육군만 하지 말고 이런저런 평가에 의해서 해군이 필요할지 공군이 필요할지 평가한 대로 국방력을
구상을 해서 프로포즈를 내고 합의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방에 책임질 영역 부대를 만들어 보내는 겁니다. 이게 왜 좋은 거 아니?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본 열도의 섬에다가 우리 해군이 함정이 하나 갔다 합시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 함정이 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한번 해볼래?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미사일 조정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나올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푸틴이 콜롬비아가 아니고 베네수엘라 도와준답시고 마그나무를 보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정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설단체에서 그 나라가 필요한 국방력을 조직을 하고 보내줄 것 같으면 외교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둘째로 무기만 팔지 말고 무기 사용자까지 보내니까 무기는 그 나라 이름 정부에서 사가지고 우리 국방 주식회사 직원들이 사용할 거지만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기술이 유출이 안 되죠. 기술 유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사우디에서는 고급 무기를 갖다 주면은 후티 반군하고 싸우는 척 하다가 후티 반군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다 무기 놔두고 도망쳐 버린다. 그 이유는 사우디의 군인은 꼭대기만 사우디 사람이고 나머지 전부 다 용병들입니다. 용병들이 사우디를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의 군대 가지고 전쟁하라고 그러면 무기 다 빼앗깁니다. 기술 다 나가고. 그래서 기술 주체 억제하려면 우리 사람들이 가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우리 국제군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 분쟁을 사전 방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겁을 줘서, 겁을 준다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것은 실수에서 나옵니다. 질 것이 뻔한 거 아는 놈이 전쟁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좀 바보 같은 독재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길 수도 없는 거를 지가 이긴다고 착각하고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푸틴처럼. 이럴 때 우리 국제군이 딱 버티고 서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오. 여기 평화지대입니다 하면은 엄청난 평화유지 전쟁억제 효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우리 군대가 나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발생하는 국방에 필요한 전 세계적인 정보가 미국과 필적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지역적이고 지역적이고 국한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제한적인데 말이에요. 미국처럼 국제적으로 그런 군대를 유지하면 우리가 엄청난 정보량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나라가 갖춰야 될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고 국제적인 센스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센스가 없어요. 국제적인 센스가 있으려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읽는 신문과 잡지와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을 영어로 받아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학파가 아무리 유학파라도 그 정도 국제적인 센스까지 키우려면 엄청난 시행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제적인 관계, 충돌, 전쟁 억제에 대한 센스가 발달할 것 같으면 나라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DP 인당 1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 좀 엉뚱한 구상을 쾌유하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